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은 바로 교토인데요. 그냥 흔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여행자의 기억과 관찰을 따라 조금은 깊고 사색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렌지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뭔가 벌써부터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교토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느낌일 겁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또 그리운 그런 느낌이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시와 기억, 바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따라가 봅니다. 교토에 있는 도시시아 대학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두 시인의 희미한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도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정지용 시인을 정말 동경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바로 이곳 도지사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시대가 참 암울했잖아요. 결국 그 시대 때문에 이들의 인연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글을 쓴 작가는 교토의 감옥 안가를 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 강변을 오가고 있는데 과연 그 두 시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넜을까 하고요. 아마도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 또 슬픔, 그런 감정들에 젖어서 이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죠. 자, 이제 시인들의 이야기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교토라는 도시 자체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교토의 영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니 해도 바로 이 목조 사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토의 사찰들은 보면 아주 독특한 미학적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색을 칠하지 않은 나무 그 자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찰들은 화려한 단청으로 색을 입히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돌로 만든 건물에서는 느끼기 힘든 부드러움, 친근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 바로 이 표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작가는 특히 비가 내리는 날에 도지라는 절의 5층 목탑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나무에서 오는 그 특유의 부드러움과 따뜻함. 아, 이게 바로 교토 건축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불교가 도시 생활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보통 사찰이라고 하면 깊은 산 속에 있는 좀 고립된 신성한 공간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교토는 아니에요. 마을 한가운데 정말 우리 일상 바로 곁에 사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에 대한 그들의 아주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교토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누각, 바로 금각사와 은각사를 만나볼 텐데요. 이 둘이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거든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아름다움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금각사는요, 이름 그대로 새로 입힌 금박 때문에 아주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은각사에 더 마음이 끌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은각사는 소박하고 부드럽고 세월의 흔적을 은은하게 간직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일본 미학의 핵심 키워드인 와비사비가 등장합니다. 불완전하고 낡은 것에서 오히려 더 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죠. 은각사 정원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후지산을 상징한다는 작은 모래더미인데요. 이걸 보면서 작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은 모래더미를 보고 후지산을 떠올리는 게 과연 풍부한 상상력의 결과물일까? 아니면 일종의 자기기만, 허위의식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방금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쁘게 꾸며놓고 쉬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작은 모래더미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듯이 정원 전체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철학적인 공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교토의 미학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 작가가 여행하면서 관찰한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국민성에 대한 분석으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럼 그 질서정연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수세기에 걸친 봉건 시대와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그 끝에 나타난 쇼군이라는 절대 권력 밑에서 형성된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 정연함 때문에 작가는 독일과 일본이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은 유럽 대륙 한가운데에 있어서 주변국들과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바로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훨씬 더 폐쇄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질서 속에서 작가는 아주 눈에 띄는 예외를 한 명 발견합니다. 바로 소녀 같은 옷차림을 한 할머니였어요. 주변의 정형화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죠. 아,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틀이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과 삶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교토의 밤 풍경에 대한 작가의 마지막 인상과 함께 이 긴 여정을 서서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교토의 밤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교토의 밤은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에요. 마치 두껍고 단단한 막이 도시 전체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숨 막힐 듯한 고요함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고요함이 교토라는 도시가 가진 특유의 사색적인 우울한, 우수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열행이 있었던 때가 바로 2006년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한참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밤거리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데 막상 식당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은 하나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 일본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관찰을 아주 예리하게 요약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일단 길이 보이면 전력을 다해 그 길을 따르는 데는 능숙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왕좌왕한다. 와,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정해진 길, 매뉴얼을 따르는 데는 세계 최고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헤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작가가 본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일본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왔던 그 길의 끝에 서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나라는 아닐까요? 이 질문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